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얘기까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국한다고 하던데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여기 이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받아서 윤 대통령이 가는 거잖아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릴레이 정상회담들이 있던데 일단 어떤 나라 정상들을 어떤 의제로 만나게 되는지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정은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소개가 다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양자회담도 있고 다자회담도 있고 우리로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현재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CNN의 브래드 랜든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주로 군사 안보 외교 이런 분야를 쓰는 기자인데요. CNN 서울 특파원. 네. 특파원 코레스폰던트는 아니고 그냥 라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G7 회의가 왜 중요하냐? 이제 5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히로시마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의장국이 된 이번 G7 회의는 세계 최초로 핵 공격이 있었던 히로시마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니까 장소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의제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핵 없는 세계.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 그 트루먼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가 되죠. 그리고 사흘 후인 8월 9일에는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또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2달 사이에 히로시마에서 9만 명, 나가사키에서 6에서 8만,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화상, 부상, 그다음에 피폭 2세 우리 이제 김형률 씨라고 한국에서도 이제 피폭된 이제 자녀분이었는데 인권 평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수준인데 우리 인류가 또 이런 전쟁 또 할 거냐,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나토식 핵 공유냐, 전술핵 재배치냐, 자체 핵무장론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 핵무기 개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세는 핵 없는 세계인데 우리 정부는 핵을 어떻게 하면 보유할 건지를 논의했었던 좀 이런 약간 좀 맥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하네요. 그렇죠. 세계의 기류와 기조에 우리 정부가 많이 좀 바깥에 변방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문제.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일 동맹국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래서 기시다가 올 12월에 일본의 군사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번째로 큰 군사 예산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 대국화. 이것도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회의인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렇죠. 약간 그것도 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주일 미군이 지금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일 양국이 지난 1월에 뭘 합의를 하냐면 앞으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국의 해병대를 창설하는 그런 군사 관계를 크게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이런 군사 대국을 하려고 하느냐. 핵심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핵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북한이 가장 큰 문제죠. 그야말로 기록적인 속도로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핵 실험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예산을 늘려서 국방 강화를 해서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도 태평양의 이제 군사 전략 차원에서 국방력을 계속 증대시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번에 이제 그 주요 언론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언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예. 그 위령탑 앞에서 이제 추도하는 네. 이제 그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징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78년 전 원폭 투하의 피해국. 피해국이죠. 네. 그렇죠. 피해국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왜 피해국이 됐는지 그렇죠. 왜 원폭 투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 일본 현지 소식을 종합을 해보면 기시다가 이번 G7을 통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핵무기 완전 폐기에 대한 세계적 메시지를 도출해야 되겠다. 이게 기시다의 목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폐기에 대한 세계적 상징을 히로시마, 일본 뭐 이렇게 네. 만든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시다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의회를 해산해서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른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좀 참담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트루먼이 원폭을 투하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별로 없어 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35년 일제 강점기 때 벌어졌던 강제동원 피해 보상,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뭐 소녀상 세우면 다 이렇게 막 예. 일본 우익들이 반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좀 희귀한 방법이 마치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처럼 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CNN 브래드 랜든 기자의 기사에 주로는 서울에서 쓰는 기사인데 이제 서울이 완전히 변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외교의 전선에서 이끌던 소위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균형을 이끌어왔던 한국이 빠지고 예. 그 자리에 일본. 들어와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매우 좀 한탄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 상황을 보면은 히로시마라는 이제 상징적인 장소에서 핵 없는 세계, 사실 이건 뭐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뭐 좋은 의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성이 더 부각이 되고 그렇죠. 또 사실상 군사 대국화가 상당히 용인이 되고 우리가 일본과 더 거기에 그런 일본에 이제 군사적으로 밀착이 되는 그런 회의가 될 공산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또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G7 여러 가지 이제 회의 세션 중에 평화 안보 번영 세션을 윤 대통령이 주도를 하는데 이 주도를 하게 된 계기가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그 발언, 그러니까 회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하고 뒤이어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이 되겠죠. 예. 뭐 어떤 언론은 뭐 동맹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주는 상황인 것 정확히 같습니다. 확인된 보도는 아니군요. 예, 확인된 보도는 아닌데 뭐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썼겠죠. 기사는. 근데 여튼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평화 안보 번영 세션을 주도하는 발언자로 나서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서 혹여라도 네. 중국의 대만 문제 그러니까 예컨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거는 이제 오바마 때부터 줄곧 있었던 예. 미국 정부의 시종 일관 계속된 태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만 문제를 거론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해서 굉장히 자극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자극해서 관계 악화가 될 때 그 문제 특히 이제 경제적 피해 우리 계속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대안을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번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공식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과 불장난을 중단하고 14억 중국 인민과 대척점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 뭐 속칭 뭐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의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G7의 이제 핵 문제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만 히로시마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끝낼 거냐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것에 좀 의제가 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죠. 근데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이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도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까지도 사우디 이란 문제 해결하듯이 예. 이 문제까지도 만약에 중국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시진핑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누가 이것을 평화협상으로 이끌어내서 전쟁을 종식시킬 거냐 끝내는 전쟁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건데 현재 상황은 매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영국, 독일이 무기 지원 적극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이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미사일 전달을 했다는 거고요. 독일은 30억 달러 상당의 탱크, 장갑차, 정찰, 드론, 탄약 뭐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무기 원조 패키지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달러 지원해서 방공망 그다음에 대포 비축량 강화하겠다 이렇게 앞서고 있어요.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얼마 전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네. 여기에서 비군사적 지원 확대도 요청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전쟁으로 정말 끝낼 건지 경우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히로시마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만약의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경우를 없애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해결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무기를 막 예.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파국을 낳게 될지 이것도 걱정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장소로서 키워드가 히로시마라는 것도 G7 정상회의에 있지만 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후쿠시마.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가 그 정상회의에 이제 올라온다. 사실 네. 우리가 오전에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해서 정부 발표도 있었고 여전히 논란도 지속됩니다만 사실 일본이 후쿠시마 식재료를 이 정상회의 메뉴에 사실 포함시키는 게 뭐 당연히 좀 전략적 좀 우호 여론을 조성하려는 거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좀 조성이 제공이 되면 국제 여론이 좀 좋아질까요? 바이든도 먹었다, 뭐 숄츠도 먹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 기시다는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식재료 이렇게 안전한 후쿠시마산 그 식재료, 그러니까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왜 수입을 안 하는 거야? 당장 한국이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14개인가 나라들이 즉 반대해서 아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8개 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 조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에 우리가 제소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히로시마 출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군사대국화의 목적도 정치적 목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적 목적이 있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 수산물 누가 먹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일본 마트에 후쿠시마산 뭐 이제 농수산물이 깔리고 있다곤 해요. 그렇지만 인기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의 뭐 주요국 정상들이 와서 안전합니다. 뭐 바이든도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저 사람들도 먹었는데 괜찮겠지 뭐라는 이런 이미지 상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는 경제적 이점 포인트는 기시다는 쌓는 것인데 그 주변국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안 점수를 다시 또 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잘 되고 있는 거냐, 우리의 국익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가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라는 장소도 그렇고 후쿠시마 식재료도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전략을 많이 짜놓고 지금 진행을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판을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시다가 자기네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는 좀 약간 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이 일본만 빼고 G7 6개 회원국에 이런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근데 야당이 G7 회원국들 대사관에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게 물론 정치적으로 이제 관심을 못 받기 위한 행위겠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메일 한번 열어봤을까요?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네. 입장에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골몰하다가 그러면 이 G7에 참석하는 나라들 그리고 G7 말고 초청받은 나라들 다 포함해서 다 대사관에 우리 서한을 보내서 민주당과 국민들의 뜻을 전하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상을 바꿀 만큼의 어떤 큰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죠. 회의적이죠. 네. 그런 측면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국제 환경 단체, 뭐 시민 단체 연대해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민주당은 나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의 그러니까 예컨대 IAEA에 뭘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UN 무대에 나가서 이 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무슨 연설을 한다거나 뭐 NGO 연설도 포함될 수 있죠. 뭐 이런 등등의 뭔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제소해 볼 수 있는 것도 방류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으로 유효한 전술을 썼으면 좋겠다. 민주당에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치열한 외교전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일종의 그 복잡한 일종의 뭐 외교 슈퍼위크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네. 우리가 얼마나 득점을 해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그 정신 헌법 전문 수령 문제로 좀 넘어가면 네. 일단 어제 기자님은 저기 기념사 보셨죠? 대통령 기념사.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종평하시면. 뭐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뭐 경제 관련해서 나온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5월 정신이라는 것은 인권,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담론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국가폭력,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수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여전히 그 시신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나오고 있고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쏘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전두환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여전히 있고 예. 그 측근이라고 하는 장세동은 여전히 관련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혀야 된 진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경제적 발전 얘기를 하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도 매우 뜬금없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주제는 역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인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으로도 밝힌 것이기 예. 때문에 왜 안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뭐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았다는 것은 또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그럼요. 네, 얘기는 그리고 분명히 그 광주의 어머니들께 내년에 또 올게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매년 광주에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은 저는 지켜질 걸로 보이고 그 점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진정성 이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월 정신이 뭐냐? 그리고 5월 정신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투영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 그리고 개헌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조금 포인트가 엇나가 있거나 비껴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네. 지금 가능할 거로 보세요, 기자님은? 아니요, 저는 예. 원포인트 개헌은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 왜? 이제 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예.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설사 개헌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 개헌을 하는 거지 민주당이 제안한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은 예, 그러니까 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또는 이제 정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 기반에서 뭐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의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떠밀려서 뭐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의 개헌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뭐 개헌이 됐든 선거제도 개혁이 됐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예.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 뭐 5월 말에 그 원내 대표들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까지 초청하는 모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윤 대통령도 뭐 가겠다 일단 그런 정도의 화답은 한 거죠. 불러주면 오겠다 예.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임이 성사될지의 이제 그 여부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미정인 거고요. 아직은 예. 미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박광원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만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사이드한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성사돼서 여야 원내대표,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국회의장, 대통령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이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겠고. 사실 우리 정치 안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들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된 지금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도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부 사이드에서는 제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것은 좀 사실 정치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임이 성사가 된다면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종의 야당을 만나는 실질적인 만남은 처음이잖아요. 무슨 기념사 살짝 만난 거 말고는. 그러면 악수하는 거 말고는 처음이죠. 그때 어떤 의제가 가장 메인으로 다루어지게 될까요? 근데 조금 다들 그러니까 좀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필생의 업이 있으니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의해서 뭔가 도출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정치개혁 이슈로만 본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유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제안을 하긴 그건 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야 현역 의원들이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대다수 영남 지역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로 하면은 뭐 다른 세력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반대하고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반대가 심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의 총선 전략 차원에서 좋은 전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의제를 잡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의제 설정하는 것도 쉽고 그 설정된 의제를 통과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당 이제 국민의힘 집안 사정 좀 하나 다뤄보면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징계를 좀 수용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일종의 보궐 선거를 하게 되나요? 그 보궐 뽑아야 될 텐데. 네, 보궐 선거죠. 누구가 지금 현재 뭐 좀 거론되거나 좀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 의원은 뭐 이용호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성중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김석기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등등등 김정재 의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좀 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뭐 위에서 연락이 와야 뭐 결정이 돼야지 내가 뭐 나선다고 될까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도부에서 전화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자의로 도전하는 그런 후보는 없는 뭐 그렇죠. 모양새네요. 그래서 그 선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기탁금 4천만 원만 내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최고위원에 도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특별하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해서 반드시 내가 당선이 돼서 지도부에 기여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제 언론에 누가 돼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친윤 지도부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예컨대 비윤이 들어간다 한들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패배감, 패배의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 여러분이 도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명 추대하는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왜냐하면 이렇게 도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김석기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말실수가 없었고 주호영 비대위 시절에 사무총장을 비교적 잘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또 영남이냐. 그렇게 우린 영남밖에 없냐.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당, 영남 지역당 이미지를 더욱더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남 또는 수도권에서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호남이면 이용호 의원이 가장 유력한데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내 또 중진들 취재를 해보면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분이 언제 우리 당에 왔죠?
뭐 이렇게 아직도 좀 약간 식구로 텃세도 보지 않는 게 우리 식구로 보지 않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도 아직 지도부에서 연락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 안에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 이제 저쪽 당에서 건너온 분, 민주당에 가려고 했으나 못 가서 우리 당에 온 분, 뭐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도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라는 중진들의 시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등록일이 29일, 30일이니까 네. 그때 좀 누가 등록하는지를 보면 뭐 대략 판이 나오긴 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장 기자님도 그렇고 사실 기자 둘이 앉아서 네. 타사 이제 보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게 워낙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 그 건설노조 지대장 분신을 두고 동료가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다 이런 네. 보도를 했고 더 나아가서 유서 대필 의혹 사실 예전에도 뭐 굉장히 강기훈 유서 예, 대필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게 떠올리게 하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자님은 전체적으로 이 보도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선일보가 조금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해야 되는 언론이다. 아니 그 보도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랫동안 계속됐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세영 신부님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를 악의 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어디선가 제보를 받아서 CCTV를 보고 상세히 스케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 이제 선수들 예.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다면 그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관련된 영상을 조선일보 기자든 혹은 뭐 조선일보 누군가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사를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일단 근데 검찰 경찰은 준 적이 없다라고 아니라고 부인은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서 물론 이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네. 조선일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의혹이 여전히 그 기사의 내용을 흐르는 네. 맥락을 보면 실제로 확인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상술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 또는 의혹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예. 바로 이 조선일보 이런 보도들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곁에 있었던 그 건설노조 그 간부죠. 예, 동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억울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MBC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펑 하는 순간 그 건설노조 관계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의식으로서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특히 사회부 기사, 특히 현장 스케치 같은 것은 꼼꼼한 그야말로 팩트의 행렬.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예. 취재해서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살 보도에 대한 준칙이 있습니다. 각사마다 아마 KBS도 있을 거고 다 모든 언론사가 갖고 있는데 그 언론 그 준칙에 맞춘 윤리 규정에 맞춘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가짜뉴스하고 싸운다고 계속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3주년 무슨 기념 뭐 사설도 싫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폭스뉴스에 대해서도 세게 비판을 했어요. 예. 가짜뉴스 보도하면 안 된다. 네. 뭐 1조 원 소송 뭐 배상금 물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보도가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역사에 기록된다고 했을 때 조선일보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이런 보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언론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 SNS도 생겨서 다양한 경로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때는 그거 진실 규명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이제야 백일화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의 잘못을 30년 후에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 반복한다면 조선일보에게도 오욕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서 대필 의혹은 이제 조선일보는 아니고 월간조선, 뭐 일종의 뭐 계열사 자매지인데 월간조선에서 그 건설노조 간부, 그 사망한 간부의 유서가 위조됐거나 대필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던데. 아니 근데 월간조선, 조선일보, TV조선 다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KBS 1과 KBS 2가 다른 회사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서대필이라는 의혹이라는 게 워낙 그 역사적으로 상처가 깊은 건데 그걸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두고두고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